네. 인천에 대한 인상 좀 궁금하고요. 아까 그러면 일자리 얘기했는데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전국에서 가장 큰 바이오 단지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고 자랑은 하는데 사실상 인천의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일자리 창출이 인천에서는 어떻게 가능할지 두 가지. 일단 그 인천은 어릴 때부터 자주 오던 데고 1968년에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경인고속도로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송도 해수욕장을 찾은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 이후로 인천은 뭐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뭐 친근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의 일자리라는 건 뭐 기업에서 만드는 거죠. 정부의 이런 공무원 일자리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기업에서 기업이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나오는 거죠. 성장 안 하는데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사장이 송년회 하면서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고생해서 매출이 이제 작년보다 2배 늘었고 내년에는 신규 채용도 좀 많이 할 거고 우리 막내들 밑에 후배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 수로 하면 대기업이 1%, 중소기업이 이제 99%고 일자리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매출이 더 신장이 되어야 그래서 뭐 작은 기업은 좀 더 큰 기업으로 가고 또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매출이 신장이 되어야 일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죠. 그럼 인천 같으면은 지금 뭐 삼바라든지 이런 그 대기업에서 일자리는 서울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 인천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인천의 일자리들이 여기 대기업도 와 있고 하니까 뭐 그런 데도 지원을 하겠지만 그거 갖고는 이제 부족하고 여기 우리 전통 산업들을 더 디지털 전환을 하고 더 생산성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이 되면서 저는 일자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기술인데 중소기업은 이 규모가 작고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R&D 투자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학연 그런 인천 지역의 여러 기업들이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연구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그 연구소를 좀 쉐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을 축적하고 또 공유해서 시너지 효과를 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는 이제 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지금 금융 지원을 받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중소기업 그 협회에 갔더니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이게 신용평가도 받기 어렵고 전부 대기업 위주고 그게 뭐냐면 우리 금융산업이 손실 안 보고 그러니까 소위 로 리스크 로 리턴 이런 식인데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산업들이 커갈 수 있게 그런데도 자금 중개기는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에 그야말로 혈액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것이
것이 이제 중소기업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육성 방안이고 정부가 수십 조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손에다 쥐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데다가 육성 자금을 줄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저는 좀 시장에 맡기면서 정부는 그런 생태계가 잘 굴러가도록 그 조성해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이나 그 작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정부 자금을 받아 쓰는 거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간섭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고 실제로 우리 기업이 커가는데 리스크가 있지만 이거 감내하고 자금 중개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저 인천광역 이재필 기자인데요. 네. 그 인천 방문하셨는데 인천 지역 공약 혹시 염두에 두신 게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인천은 새로이 이제 시작되는 산업, 또 기존에 좀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들을 더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여기 이제 바이오라든가 또 항공 정비 사업이라든지 지금 뭐 청라 쪽에 지금 수소와 이런 로봇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이런 항공 정비 사업이 고용 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 있는 기업들을 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더 스마트화 시키고 더 디지털화 시켜서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또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중무회복 백승재 네. 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항공정비 사업이 네. 되게 중요해요. 네. 인천에서도.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이 항공정비 사업을 두고 특히 인천은 뭐 아시아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그리고 외항사까지 있어가지고 엄청나요, 많죠. 그러니까 항공정비를 하기엔 인천이 최적의 정도인데 경남 사천에서 거기서는 이제 지역 이슈로 그걸 이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거리가 빼앗아가는 거야 인천이 가져가는 거나. 근데 그거는 이제 또 거기 이제 지역 그 정치권이 이제 국내의 힘이다 보니까 거기 위주로 이제 되는데 이제 사회가 이제 어쨌든 합리적 사회가 돼갈수록 이제 이런 모습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또 이건 단순히 이제 인천에 놓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그러니까 경쟁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 지금까지도 이제 경남 사천에서는 약간 그 지역 이슈를 좀 본인들 어쨌든 그 정치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일단 정비를 위해 가지고 비행기를 사천까지 보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사천은 이제 카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공 정비의 어떤 그 노하우를 만들어내고 하는 항공 정비에서 실제 그 좀 기술 분야를 거기는 좀 발전시키고 또 우리 전투기라든지 이런 그 항공기에 대해서는 좀 사천 쪽에다가 하고 그러나 일반 민항기들에 대한 그 현실적인 그 정비소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과연 거기까지 끌고 가서 정비하는 것이 합당한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술 개발, 축적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의 관리 이런 부분들은 뭐 하천에서 하더라도 지금 인천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많은 그 항공기들의 그 정비는 여기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항공 정비 그 분야도 결국 가격 대비 그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도 지역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 박현주입니다. 네. 인천시에서 2025년 메리트 종료 정책 발표인데요. 후보님께서는 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이제 지자체 간 협의를 이끌어
결국 이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그죠? 그리고 이제 환경부. 근데 이제 환경부는 뭐 조정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이게 광역단체에 세 개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집권을 하면은 총리실을 이 조정기구로 만들어가지고 대한 지역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이거는 인천시와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광역단체끼리 한 어떤 공법상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꼭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2025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속하게 그 대체지를 꼭 찾아내고 그리고 광역 세 개의 광역 단체끼리 또 협의를 하고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뭐 약간 늦어질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러나 하여튼 그 합의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경신문의 이수미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까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에 가장 감명 깊은 게 중소기업들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협조하고 서포팅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랑 아까 서민이 울부짖어서 소래포구에서 오신 분이 이제 이야기했을 때 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아까 감명 깊게 받은 부패 카르텔 해체 누가 할 것이냐예요. 그리고 저희 2030의 청년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2030이 거의 촛불을 들고 강화문에 나갔을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가장 그들이 보는 부분과 그리고 서민이 보는 거는 부패 카르텔 해체를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남동구, 저는 지역구가 남동구인데 남동구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청장이 뭐 뇌물수수 그 외에도 3%대의 기득권 세력들이 언론사부터 정치권 넣어야 할 거 없이 그들의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젊은 세대랑 바로서는 언론인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부패 카르텔을 어떻게 해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패, 부정부패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서 이제 척결이 된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사회의 그 암적 존재, 뭐 약간 상처가 나거나 어디 가벼운 뭐 그런 경우이 아니고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뿌리 깊은 구조적인 그런 부패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대로 매스를 가하지 못하는 국가라고 하면은 그 국가는 절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검경의 이 형사 법집행 시스템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분야에 뭐 가장 오래 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또 소수의 인원이 뭐 몇 명의 공범이 어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집단화되고 카르텔화돼 가지고 여러 그 위권 집단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폭력범들 중에서도 좀 자기 힘 세다고 사람들 그냥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을 장악하고 이렇게 가는 조직 폭력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검경의 그런 수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구조적인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방법은 아주 제도적으로 그 법집행이 그때그때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 범죄 수익을 또 빼앗아서 뭐 이런 범죄의 동기가 안 생기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사건을 하나 하게 되면 그 특정 사건에서 확실하게 처벌해줘야 이 구조적인 부패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걸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또 여기서 자기들이 감수해야 될 리스크를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 점들 다 감안해가지고 이런 부조적인 부정부패, 최소한 부조적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에서 그냥 패스바이 할 수 없게끔 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만들어지면 어떠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경제정책을 만들어내더라도 그것이 이권 집단에 의해서 전부 뒤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국민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다들 보고 계시지만 또 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 국민들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패 방지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컨셉은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청렴한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윤석열 예비후보님께서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고 너무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충돌을 왜 아까 일자리 네. 말씀도 잘해주셨고 인천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한 감정이 갖고 계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사가 이제 어떤 환자를 잘 보시면 진단을 잘해야 되는 문제점을 찾아내서 인천시 서울 수도권 서구수도권이라고 하시겠고, 인천 지역에서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걸 극복할 대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저희가 이제 북한과 대척해 있는 일부 지역을 대척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북 정책의 기조, 기본 기조와 김정은 위원장 만나실 때 계시면 그런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기보다 이쪽 그 방인 지역을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에 경제 그 자유 특별구역이라고 우리가 좀 벌써 한 20년 됐죠. 한 9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바로 이 인천이 그 송도 그 특별자치구랍니다. 여기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한번 해보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천시에 보다 더 많은 어떤 그 자율권을 주고 또 재정도 좀 확실하게 좀 자립도를 좀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인천시가 중앙정부도 물론 지원해야 되겠지만 인천시가 광범위한 자율권을 가지고 스스로 이 아시아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첨단 과학기술을 배경으로 해서 아시아의 그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상하이 같은 이런 아시아의 금융의 허브가 이런 국제 도시가 되는 것이 저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부가 풀어야 될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풀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인천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국가 전체가 좀 경쟁력 있는 쪽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무슨 이념이니 뭐 이런 그런 진영 논리 이런 걸 다 벗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외국의 우리 아시아의 그 경쟁할 만한 도시들하고 그 기업이 어디에
그 자리를 잡을 것인지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진작에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인천이 그렇게 발전을 해야 또 서울도 발전을 합니다. 인천의 발전이 서울의 발전에 종속이 돼가지고 서울이 크면 인천이 거기서 뭐좀 부가 수익을 얻을 것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천이 발전을 해서 그 인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따라서 발전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좀 과거에 인천 이 송도 개발이나 이럴 때 좀 더 수용을 했을 때 이거를 막 비용 때문에 그랬을 텐데 비용 부담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과거에 수용해서 들어가는 그 개발 비용들을 이제 그 아파트 택지로 이제 그 매각을 하고 그 수익으로 이제 저거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것이 싱가포르처럼 아예 그거를 딱 정부가 쥐고서 여기 인천에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좀 저가의 그 토지 임대부 건물이나 주택 같은 것들 이런 걸 좀 제공할 수 있었으면은 훨씬 경쟁력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점이 조금 좀 아쉽긴 한데 뭐 그 당시에도 뭐 부득이한 그 사정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만은 하여튼 앞으로도 그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과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시간 때문에 아니 조금만. 네. 인천지구의 이상훈이라는가 네. 김부모님께서는 가덕도시공항을 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가덕도시공항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보궐선거 때 네. 그렇죠. 급조된 계획입니다. 또 최근에는 최재형 후보께서는 전면 재검토를 이제 밝히셨는데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지금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 가덕도 그 신공항을 추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좀 절차적으로 볼 때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기재부의 그 예타라고 하는 것도 지금 예타를 하는 거하고 공항을 만들어서 그 지역이 또 발전을 했을 때 또 나중에 만약에 그 세월이 지나서 예타를 한다고 해서 또 잘 만들었다 이런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 아마 지금과 같은 기준의 예타가 있었으면 아마 고속도로 못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는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것은 어차피 불가역적입니다. 못 돌립니다.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부울경 지역도 요새는 이제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부피가 작고 또는 아예 형체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이 되는 거다 보니까 물류 중에 이런 그 해운 물류나 육상 그 물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항공 물류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물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공항은 좀 돈이 들더라도 좀 저거는 되돌이키어서는 안 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의견을 더 모았으면 하지만 선거 때 아마 여당이 그 표 때문에 저렇게 추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여튼 가덕도 그 신공항이 하여튼 주변의 그 산업에 하여튼 확실하게 좀 그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튼 이런 부대 그 추가 시설들의 예산도 투입해서 잘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실만한 거 네. 질문 드릴게요. 그 자치경찰제예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자치경찰제가 나오던 배경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이
특히 이제 정보경찰 기능 축소하다고 했고 거기에 이렇게 안에서 이제 자치경찰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국가경찰이다 보니까 지금 민간 어쨌든 자치경찰은 민간이 해야 되는데 이제 국가경찰이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순번이 안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뭐 장기적으로는 그 경찰 시스템은 늘 그 지방자치와 함께 가는 겁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의 경찰 제도라는 게 독일은 좀 국가 경찰 요소가 좀 강하다고 그러는데 경찰 제도가 처음 나온 영국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일본도 지금 그렇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국가 경찰이라는 거는 근데 선진국에서는 없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경우 사실은 경찰이 아닌데 경찰로 부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자치경찰로 가는 게 맞는데 일단 그 전환하는 그 방식, 과정, 또 전환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국의 현실하고 좀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경찰이 하고 있는 이런 경찰이라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미래지향적인 업무가 있고 또 이미 벌어진 그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수사 그거는 이제 저희 과거지향적인 사법제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행정경찰 분야는 좀 가급적 빨리 자치화를 좀 시키고 그리고 이 수사 사법 분야는 좀 중범죄 또 여러 지역을 걸치는 범죄 그런 것들은 좀 유보를 하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그런 좀 사후적인 형사법 집행은 역시 현장의 범죄 예방이라든가 진압 그 조치와 공간적 시간적으로 이게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좀 빨리 자치화를 좀 시켜 나가고 이렇게 로드맵을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만. 시민들이 기다리는 게 한 번. 네. 아시아 기독교 방송 안종욱입니다. 네네. 지금 그 기독교에 대해서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하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해야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조찬을 했는데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가 이제 지금 뭐 확진자가 요새 좀 늘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접종을 다 마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좀 공간도 넓이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확진 개념보다는 치명적인 정도나 이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예배 같은 이런 그 집합 활동을 좀 이제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시우정을 하겠습니다. 네. 캠페인 일정 아주 많이 남아 있고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그냥 아주 개인적인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캠페인하면서 되게 디테일한 질문들 대답을 많이 하셨는데 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난 뭘 하고 싶은지 그렇게 측대진 없었거든요. 지금 버전에서 어떻게 하면 뭘 하겠느냐? 뭐가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는 미래 우리나라 어떨 것이다. 그리고 지금 캠페인하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건지. 힘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러나 이제 우리 그 캠페인을 같이 해나가는 우리 그 캠프 우리 동료들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바깥에서 볼 때 미흡한 점들이 있겠지만 그게 밖에서 보는 것이고 저는 뭐 내부적으로 우리 캠프의 그 동료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렇게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좀 부족해서 늘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
참 그 동료들의 그 걱정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난 그 대통령 하려고 왜들 그렇게 난리를 치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비정규직 5년짜리 그 비정규직에 정말 국민의 종이거든요. 또 그렇게 돼야 하고, 그런데 지금 워낙 이게 뭐 법이나 상식이나 이런 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야당도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나와서 앞장서서 좀 바꾸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당선되기 위한 선거 과정만 힘든 것이 아니고 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실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임기 5년이 수십 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를 일단 조정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안 할 것이며, 뭐를 위임하고 뭐를 챙길 것이며,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이런 뭐 단체라든가 또 이런 분야별로 사실은 그 촘촘한 네트워크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또 바쁠 것도 바쁘고, 대통령은 정치하는 자리지 행정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아젠다를 국민들의 그 반대 입장을 잘 조율해갖고 상반되는 입장을 잘 조율해서 정치하는 자, 대통령은 정치인이지 행정가의 그 행정수반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수반을 정치인인 대통령으로 앉히는 것뿐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상반되는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척척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마 검사 때는 뭐 굉장히 사이다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정치를 하고는 그런 사이다 맛이 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검사 때는 딱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건데, 정치라고 하는 것,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거는 정말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이다로 되는 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절대 그 자기의 지지율과 그 득표를 위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 절대 안 되고, 그러면 그게 포퓰리즘이고 갈등을 더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자님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근데 그걸 잊는 경우가 많아요. 네, 멋지십니다. 기자님들 하시면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